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양효주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 9급 국가직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보시면서 아마도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서도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자, 문제 구성 자체가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비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을 쏟으면서 준비하셨을 어법 같은 경우에는 대략 세 문제 정도만 출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쏟게 하는 비문학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은 생소한 문학 작품들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소하면 이꼴 또 어렵다라고 느끼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국어 만만치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비문학에 대한 독해력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아놓으신 분들이었다면 이번 국가직 9급은 나름대로 평이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보시면서 어떠한 유형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책형이고요. 1번.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을. 자,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른 법이다. 자, 다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에서도 등장을 했었던 바로 관형사와 형용사의 활용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성격이 다른이라고 했는데요.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니 라는 식으로 서술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자, 크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단지 작다 크다 정도의 어떤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이면 형용사이지만 성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분명 동사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의미니까 동사로서 쓰였겠네요. 남부지방에 홍수가 나서 자, 기본형 나다죠.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나다, 홍수가 난다. 자, 니은다 되죠? 니은다나 는다가 결합이 가능할 때는 우리가 동사로 봐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였고요. 그 사람이 농담을 하지만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자, 허튼이 그 형태를 바꿀 수 없는 불변어고요. 뒤에 있는 말을 꾸며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로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자, 기본형 아니답니다. 아니다 같은 경우도 자, 동사 아니면 형용사일 텐데요. 아닌다라는 말 자체가 안 되죠. 니은다를 결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찾아보면요. 정답은 2번. 자, 니은과 디귿이 둘 다 동사로서 같은 품사끼리 묶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역과 그리고 미음이 묶인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2번. 다음의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는 자, 토론 논제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었던 이 조건 충족형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빠르게 캐치를 하고 자, 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긍정 평서문이어야 하고요. 찬반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쟁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편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 또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럼 하나씩 지워보도록 할게요. 긍정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안 된다, 없다 라는 식의 부정어가 들어간 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지워주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쟁점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 그럼 여기에선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되겠죠. 자,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빼주셔야 되고요. 지금 마지막에서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야만적인 이라는 표현에서 이 본인의 주관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번도 땡. 자, 그러면 징병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자,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찬반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정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 3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강백의 파수꾼인데요. 해설자가 나와서 이 무대와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할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망루가 세워져 있죠. 공간적 배경 황야. 그곳에 망루가 세워져 있대요. 선제 하나씩 지어 나가면요. 1번.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이다. 맞는 설명이죠? 네. 자,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서 황혼, 달이 질 무렵이죠.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서 변한다. 연극의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적 흐름이 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위를 보시면 파수꾼이 앉아 있는데요. 항상 등지고 있기 때문에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네. 이 4번에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우리는 그 파수꾼의 그림자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들으신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 무대에서 아버지가 등장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 보시면은요. 해설자는 무대 위의 아버지를 소개한다 라는 설명. 잘못된 설명이겠죠?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걸러낼 수도 있었겠지만요. 우리 공감적 듣기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법에서 등장하는 공감적 듣기입니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듣는 태도, 즉 경청하는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공감적 듣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즉 소극적 듣기가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 듣기가 있습니다. 자, 소극적 듣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듣고 있어 라는 듯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에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아니면은 눈으로 상대방을 응시, 자, 주의 깊게 응시하는 등의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극적 공감적 듣기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혹은요, 맞장구.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정확한 나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래? 정말? 이라는 식으로 이 맞장구를 쳐줌으로써 소극적인 공감적 듣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적극적인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는요. 자, 감정이입. 상대방의 상황이 이러이러했겠구나, 상대방의 감정이 이러이러했겠구나 라고 읽어주는 것이나 혹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기, 상대방의 말을 따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 오늘 지나가다가 내 작년에 짝꿍이었던 원희를 만났어 라고 한다면 오, 작년 짝꿍이었던 원희를 만났어? 이런 게 바로 반복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소극적, 적극적의 공감적 듣기가 있는데요. 자,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자, 굉장히 지금 심란해하면서 엉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정말? 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더 이야기를 자세히 끌어낼 수 있도록 이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죠. 정말? 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맞장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아,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반복하기, 적극적, 공감적 듣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아마도 처음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나 봐. 상대방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비는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네, 열심히 듣고 있는 태도를, 동조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수비는 자세히 말해봐.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수비는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자, 정아가 나는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이러이러했나 봐 라고 혼자서 정리한 것은 아닐지언정 처음 하는 프리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나 엉망이었어 라고 하는 이 감정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감정이 나왔었나 봐. 정아 스스로 왜 그러하였는지에 대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부분에서 문제 틀리셨던 분들은 3번과 4번에서 조금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3번의 선지의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었고요. 수비는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만약 나 같았으면 말이지 라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으로 바꾸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여기서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옳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때 부엉률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던져주고 그 단어의 올바른 발음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발음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부억일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금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을 보시면요. 부억과 일이 만나서 합성어를 이루었고요. 앞말에 무엇이 오든지 상관은 없지만 뒷말이 이야 여요 유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첨가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은 자, 첨가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니은이 첨가가 되었다면 이제 앞에서부터 발음되는 순서대로 음운 변동을 하나씩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죠. 부억 했을 때 기억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억으로 바뀝니다. 기억. 자, 그러면은 기억이 기억으로 바뀌었으니 두 번째 적용된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억과 니은이 만났을 때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비음화가 일어나서요. 오히려 역으로 기억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거죠. 이응으로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일어난 것이 바로 비음화. 자, 음끝과 비음화는 둘 다 우리가 교체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첨가와 교체 보시면은 기억과 니은이 들어가면 됩니다. 정답 명확하게 보이시죠? 1번. 자, 6번 갑니다. 6번.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제가 비문학 수업을 하고 이 화법과 작문과 관련된 영역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이 심포지엄이나 혹은 포럼이나 이런 어떤 이 토론의 종류의 유형을 단순함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대화 상황을 던져주고 그 상황 속에서 말하기 방식에 대한 분석 문제 혹은 서로 토론이 되고 있는 와중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주장을 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해진다. 즉 분석적 문제가 훨씬 더 이렇게 중시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기도 전형적인 이 토론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먼저 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는요.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토론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찬성 측은 그럼 당연히 학교 폭력을 방관한 친구에게 책임을 묻자 일 테고요. 반대 측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견해 쪽이겠죠. 자, 말하기 방식이기 때문에 선지를 보고 우리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지를 보시면은요. 찬성 측은요.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서 견해를 펼친다. 혹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찬성 측.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 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폭력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자, 지금 여기만 봤을 때는 이 친숙한 상황이라든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찬성도 보겠습니다.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시민의 고발 정신까지 약화시킬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이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에 확산될 그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요. 찬성 측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친숙한 상황이나 자신의 경험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은 모두 다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측. 반대측은 자, 두 가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혹은요, 이 논제 자체에 대해서 이 논제가 과연 이 의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대측.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또한 뒤를 보시면은요.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 자,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 학교 폭력을 방관하느냐 마느냐는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규제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즉 논제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4번이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지금 반대측, 첫 번째 반대측의 견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반대측의 견해에도 보시면은요, 어디에도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4번. 논제의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7번.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지금 제시되고 있는 단어가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 골개, 그리고 풍자, 그리고 해학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삐리를 통해 드러난다. 그럼 풍자와 해학은 기억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이제 기억의 자리에 당연히 풍자와 해학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에서요, 먼저 2번과 3번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풍자와 해학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니은과 디귿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있어야 할 것을 깨트리는 것. 깨트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 자, 깨트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파괴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비판을 포인트로 두고 있는 이 풍자가 당연히 니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자, 부정적 측면을 공격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풍자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이 해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러한 풍자와 해악은 당연히 골개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억은 골개. 그리고 니은은요, 부정적인 것을 파괴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풍자. 그리고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우리 해학. 그래서 골개, 풍자, 해학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찾아보면요. 정답은 4번 골개, 풍자, 해학이 됐죠? 자, 8번.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자, 아침의 기도 대신 아침의 뉴스, 저녁의 기도 대신 저녁 종합 뉴스. 그러면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볼게요.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바로 사회가 근대화된다. 자, 선진 경제에서는요, 뉴스는 이제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자, 뉴스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자, 뉴스를 방출하는 것은요,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대요. 그럼 기존에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시간대에 이러이러한 것을 했었는데 그 시간대를 뉴스가 대체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아침 기도했을 그 시간에 간략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게 되었고요. 저녁 기도할 시간에 저녁 종합 뉴스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시간 개념, 이 시간 규범을 따르게 되었다. 기존의 교회의 것에서 이제는 뉴스의 것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어떤 것으로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기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정답은 간단히 기억이었습니다. 자, 정답 1번. 그 다음에 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우리 고전 작품 저와 함께 정리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작품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분명 객관적 상관물이 중요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해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지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풀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박일로의 누앙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인데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 가사 일을 돌보려고 하니요, 네, 마땅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더니 이웃집 사람이 굉장히 면박을 줍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기름으로 구워온 이 고기까지 나에게 권해주길래 그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라고 거절 아닌 거절을 받게 되니까요. 이 작품 속의 화자는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힘없이 터덜터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 실렸던 장면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헌 먼덕 숙여 쓰고 축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 자, 나는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어깨까지 축 처져서 이렇게 풍채 적은 형용으로 돌아오고 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개가 짖고 있습니다. 개마저도 나를 향해서 짖고 있는 걸 보니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겠죠. 와실. 자, 달팽이 집이라기보다는요, 직접적 해설보다는 정말 그만큼 작은 집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북창을 비겨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세 대승은요 이내 하늘 돋우는구나. 잠도 오지 않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그런데 오디세가요 오히려 내 심혈을 더 돋운대요. 내 지금 이 걱정과 근심을 더 돋우는 역할. 그러면 이때의 대승, 즉 오디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와 함께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심혈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라고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나도 반가운 문제였고요. 자, 정답 쉽게 나왔습니다. 기억, 개는요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요. 오디세는요 화자의 수심, 즉 그 근심을 더 깊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자, 10번.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자, 요 작품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지은 사람이 허난설원이에요. 여러분이 허난설원 저와 정리했을 때는요, 규언가라고 하는 작품을 정리를 했었는데, 제가 규언가라는 작품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허난설원의 생을 이야기해 주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기에 들어가서 이
허난서론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남편이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면서 아내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밖을 맴돌았다. 즉 집에 자주 돌아오지 않았고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허난서론은 한평생을 한스러운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원망하는 자 그런 감정을 지닌 여인이었다라고 이 허난서론의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허난서론의 삶이 참 잘 들어간 작품인데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자, 단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민다라고 하는 거는요, 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님을 기다림.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이때의 원앙은요, 남녀간의 좋은 금수를 상징하죠. 곁발을 비스듬히 거두니 비추새가 보이는데 게으르게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봉황곡도 사실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이거든요. 금제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화려하게 꾸미고 나선 사람 어디로 떠났는가? 그러면요 님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들어오지 않고 또다시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님의 부재가 됩니다. 자,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님은 어디로 떠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다정한 앵무새는 나와 상반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의 심해를 더 붙돋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풀섭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려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네 집의 연못가에 풍악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구절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시름겨운 이는 본인이 되겠죠. 화자 자신이 될 거고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라고 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모습이겠죠. 자,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슬지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검은 거와 비파만큼 잘 어우러지는, 즉 사이좋은 부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2번 전전불매. 전전불매가 바로 정답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자, 전전불매에 우리가 유사한 뜻으로 전전반측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전불매, 전전반측. 금의 야행은요, 오밤중에 화려하게 차려입고 길 나서는, 즉 별로 보람 없는 실속 없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맥수짓한 너무나도 황당한 한자성어도 여기 좀 들어가 있죠. 네, 나라가 망함을 한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자성어, 많이 알 법한 한자성어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요, 음을 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성어를 외우실 때는 한자를 보고도 그것을 읽고 그 뜻까지 유추해낼 수 있는 것. 자,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2번. 자, 그 다음 11번.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자, 괄호가 있고요.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인 표현이다.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문장은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모두 쓰인 것을 찾아라 라는 거겠죠?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1번.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자, 먼저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요. 깨서와 시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깨서. 그리고 들어가시었다. 시 숨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 쓰였고요. 그리고 객체를 구분할 때는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가지. 객체 높임에서의 특수어의 네 가지는 마치 주문처럼 외워줘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자, 그럼 볼게요.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자, 객체 높임의 특성이 쓰였네요. 객체. 자, 들어가셨다. 그런데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이 대화 상황이면 늘 상대 높임이 쓰였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할머니 혹은 선생님, 나보다 높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건 아니면 철수야, 이리 와서 여기 좀 닦아라 라고 나와 이 동일하거나 동등하거나 나보다 낮은 사람을 부르던 간에 대화 상황이면 항상 상대 높임이 쓰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대화가 아니었으니까 주체와 객체만 자 쓰이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자, 대화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선 상대, 그리고 드리면, 그리고 어머니께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드리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또 나왔죠? 특서위 그리고 께, 객체 높임에서는 께, 드리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상대와 객체.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어머니께서, 께서 나왔죠? 그러면 주체. 아주머니께 드리다 그랬으면은 객체. 그리고 하셨습니다. 대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도 모두 쓰였다. 주체, 객체, 상대. 자, 그럼 정답 나왔죠? 3번. 자, 맞아. 4번에서는 어떤 높임이 쓰였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깨서 나왔어요. 주체 나왔고요. 그리고 대화 상황이죠. 이야기를 좀 주목해 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대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쓰였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금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깨, 자, 부사격 조사 깨도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상대만 쓰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작품이요, 신동엽의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처음 보시는 작품이었을 거예요. 이 신동엽이라고 하는 작가를 바로 문단에 등단하게 했던 작품입니다. 1959년에 등장했었던 작품인데요. 자, 그런데 이 다행히도 새로운 생소한 작품에 비해서 이 시작품을 분석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거든요. 자, 선제 것들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근거를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보시면은요, 직설적인 어조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보시면은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그리고 몰아 넣어라, 그리고 흐르게 하라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주었어요. 명령적 어조를 썼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침식한다 라는 식의 단호한 평서형의 종결함에도 써줬고요. 마지막에도 보시면은요, 몰아 넣어라 라는 식으로, 자, 명령적인 어조 혹은 굉장히 단정짓는 느낌의 평서형 어조를 써줌으로써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직설적인 어조로서 몰아 넣어라, 그리고 네, 이 흐르게 하라 라는 식의 직설적인 어조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맞는 설명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요,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자, 고전적인 질서가 그러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할 수 있는, 즉 긍정적 대상으로서 이 시에서 등장을 했었어야 되겠네요. 볼게요. 가리워진 안개, 안개는요, 걷어버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국경이며 탑이며 그리고 어용하게 울타리 같은 것들도요, 전부 다 바다로 몰아 넣어버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쭉 보시면은요,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하여 전통은 궁궐안에 상전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그리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하게 한대요. 자, 국경이며
탑이며 그리고 1만 년 울타리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다로 몰아 넣어야 되는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질서들, 즉 이런 고전적인 질서들은요, 바다로 몰아 넣어버려야 하는 부정적인 것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오히려 고전적인 질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타파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이미 2번. 자, 하지만 3번, 4번의 근거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마 한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지금 세모 표시한 것들이 전부 다 부정이잖아요. 세모 표시한 것들, 전통, 궁궐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 국경, 탑, 울타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본다면 유일하게 긍정적 요소로서 제시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과제와 만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마치 날새처럼 만과제와 만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일하게 긍정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날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날새는요, 자연물, 즉 자연적인 것. 보시면은 인위적인 것들과 인위적인 것들은 전부 다 부정이었죠. 자연적인 것 긍정이죠. 이 둘은 당연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요,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죽가래로 위의 것들을 안개와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 이런 것들을요, 죽가래로 밀어 넣어서 바다로 몰아 넣으래요. 그러면은 바다로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버리는 그 수단으로서 죽가래를 쓰고 있죠.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를 통해서 기존의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다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네. 정답은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2번이 잘못된 설명이었죠. 고전적인 질서 등을 타파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개혁과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13번. 기억에서 리을 중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 있지만 간혹 작품 속에 등장해서 자신의 목소리, 즉 상황에 대한 평가라던가 혹은 인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도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여 우는데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자, 마치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동조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고 하니까 그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말을 던지고 있죠. 서술자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때나마 빈방사리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 자연히 슬픈 애원성이 되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상할 것인가? 자, 춘향이가 이렇게 애달프게 우는데 아니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겠어? 라는 건 서술자의 생각이고 서술자가 말을 건넨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 자, 내려가시면은요.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우정하여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님을 사랑하는가? 자, 지금 디귿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밝혀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라기보다는 등장인물, 즉 춘향의 속 마음을 읽어내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 마저 볼게요.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등이 춘향이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슬프게 우는데 감동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는 식으로 또 서술자가 동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술자의 목소리가 또 들어갔다, 서술자가 개입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요.
디귿입니다. 3번. 자, 14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목넘이 마을에 개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방앗간에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전부 다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데 이 흰 짐승이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자, 간난이 할아버지도요. 이 짐승을 같이 잡으려고 처음에는 같이 잡으려고 했어요.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런데 눈앞에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찾는 것 같았는데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대요. 그런데 이 갓난이 할아버지가 느낀 바로는요. 신둥이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다. 즉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신둥이 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목까지 합쳐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둥이 개는요. 지금 임신한 상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에 갓난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합니다. 짐승이라도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새끼 뺀 것을 참아? 새끼를 뺀 이 짐승을 이렇게 잔혹하게 잡자고?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자, 그러는 사이에 때려라 하는 고함 소리가 나오고 자, 이 개는요 갓난이 할아버지의 이 다리 곁으로 빠져나갔고요. 그러고 나서 누가 빈틈을 냈어? 라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데 바로 동장내 절가. 아즈반이 왜 다래? 자, 아저씨가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개를 놓쳤지? 라고 면박을 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보겠습니다. 1번. 토속적이면서도 억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중간중간 보시면은요. 네, 단어에 방앗간 혹은 산개 혹은 너무나도 명확하게도 이 사투리, 방언이 쓰이고 있었죠? 토속적이고요. 그리고 그 개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모두 다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모습에서 억센 삶의 현장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둥이의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를 암시한다. 그리고 그 새파란 불이 몇 개의 그 하나의 생명이 아닌 여러 마리의 개의 생명이 합쳐진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살고자 하는 욕구를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갓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다. 갓난이 할아버지는요. 그 짧은 순간에 아무리 그래도 새끼 뵌 것인데 참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생명에 대해서 외경은 같은 말로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것의 소중함 혹은 그것을 공경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갓난이 할아버지는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동장내 절가는 갓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입니까? 도대체 누가 놓쳤습니까? 라는 식으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바로 일러 바친 사람이 바로 동장내 절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정답은요. 4번. 자, 그 다음 15번.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했습니다. 자, 가도 나도 모두 역시 책을 읽는 내용이었는데요. 가보시면 찬송공 형제께서 정경 부인의 상을 당하셨다. 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부윤공의 부인 이씨가 우연히 언문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자, 우리같이 눈으로만 읽는 묵독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음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요. 2번.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내어 읽기도 하였다. 알 수가 있죠? 네.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라는 부분에서 찬송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고 하는가 하고 꾸짖었다. 그럼 상중에는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는 법일세 라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서 매우 엄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1번, 2번의 근거 모두 다 찾았죠? 자, 그 다음 나 한번 볼게요. 전기수.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소설을 읽었는데 자, 입으로 읽었다라는 표현 2번에 대한 선지 근거 또 될 수 있겠네요. 여러 책을 읽었대요. 전기소설이었다. 잘 읽었기 때문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삥 둘러섰는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을 가면은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자,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퉈서 돈을 던지면요. 그제서야 돈을 받고 또 읽어줬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은요. 하층에서도 우리가 소설을 즐겼구나. 소설을 즐기다라는 말이 꼭 본인이 혼자서 책을 가지고 읽어야만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설에 대한 내용을 흥미로워하고 즐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남는 것은요. 창작이라고 하는 구조는 없는 거죠. 네.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 상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했고 더불어 하층에서도 그런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3번이 잘못된 설명. 자, 16번입니다.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비문학 글이긴 했고 또 여러분들이 길이가 조금 길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좀 가질 수는 있지만요. 자, 제가 강조를 했었죠. 비문학 중에서도 정독을 하면서 독해를 해야 되는 비문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글쓰기 전략을 물어본다면 우리도 전략적으로 읽어야 한다. 선지를 먼저 보고 포인트를 찾고 나서 글을 조금 더 빠르게 속도 내어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갈게요.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힌다. 그럼 고전파 음악이 음악의 역사상에서 어떠한 의의,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각각의 파트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마지막 단락에서 사실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마지막 단락.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1번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요. 2번에 고전파 음악의 음악가를 예시했대요. 자, 음악가. 눈으로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장했으니까요. 2번도 정답. 자, 3번 보시면은요.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해 있음을 강조한다. 자,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였다. 선지 어떻게 나왔었나요? 형식과 내용의 분리해 있음을 강조했다. 거꾸로 설명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까지 보면은요.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했다. 화제를 제시하는 건 항상 상반부에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맨 처음에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질문을 함으로써 화제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네, 정답은요. 3번. 자, 그 다음 17번.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자, 우리 시험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17번에서 사실은 답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혹은 17번이 답을 봐도 왜 그런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라고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왜 답이 되었는지를 아시게 된다면 조금은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요. 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대요. 자, 가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자, 철학사에서의 합리론의 전통, 감각에 대해서 비판적. 예컨대 자, 그러면 감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것에 대한 예시를 언급했고요. 단절 뚝 잘라서 반대로 나왔으면요. 감각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은 견해를 말해주고 있겠네요. 경험론자들. 그럼 이렇게 상반되는 거죠.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감각 경험이 모든 관념과 판단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겠죠.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을 할 수는 없다고 결론 지었다. 모든 관념과 판단은 이 감각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식도 절대적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 즉, 이 감각 경험 또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에서는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 이 합리론의 전통 그리고 경험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늘 강조했었지만 사실상 대조가 나왔을 때 포인트는 그러나, 하지만, 반대로 라는 식의 역접 접속사 뒤에 있는 것이 항상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요. 자, 경험론자들이 주장했던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거기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즉 감각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심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즉 그렇다고 해서 감각적 판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감각적 정보를 전부 다 확인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네, 당연하다. 자, 그럼 보세요. 과학적 연구는요. 경험적 자료에 대해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근데 앞을 잘 주목해 보세요. 이것과는 달리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대해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과학적 연구와는 상반됐다라고 했었으니까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들은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것들, 자, 경험적인 것들을 기반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죠. 자, 경험적인 것들을 기반에 둘 수밖에 없는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유지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선지 가보십시다.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의 토대를 둔다. 방금 나왔었던 문장이었죠. 자, 분명 과학적인 연구는 경험적인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 행동은요. 그것과는 다르다고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인 것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자, 경험론적 사고의 토대를 둔다.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1번이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8번도 지금 보시면은요, 내용은 굉장히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 닮은 점이 많다. 자, 그럼 우리는요, 닮은 점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닮은 꼴이다. 배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피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리한 음식이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라는 측면 하나, 그리고 편리한 음식이다 라고 하는 측면 하나, 요 두 개가 공통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내려가시면은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 비라도 내리게 되면은요. 자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대요. 그리고 또 이런 이 자장을 입에 묻히고 먹는 장면이 참 정겨울 수밖에 없다. 미국 선수들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장면이나 피자는요. 단순한 음식 이상으로 어떠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3번.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같이 더한다면은 싸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어떤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즉,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3번도 올바른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국 음식이라는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 둘 다 이국 음식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4번 보시면은요.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라고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는요. 한국에서는 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 졸업식 마치고 나면은요. 이제 중국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피자집으로. 그래서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이제는 피자를 더 좋아하나 보네요. 그러면 여전히 자장면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입맛이 피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답이 4번. 자, 19번.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아까 풀었었던 17번만큼이나 자, 오답률이 조금은 높았을 법한 문제가 바로 19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번에 문제를 접근하는 포인트를 조금 달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은요.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 뜻이 같다라는 의미죠. 동의어 주목하셔야 됩니다. 서로 경쟁을 통해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동의어가 나와줘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식으로 변화된대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내려가 보십시다. 가을거지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가을거지를 한자로 우리가 추수라고 하고요. 자,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는 동의어이기 때문에 둘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그리고 3번, 4번을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했었죠? 보시면은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즉 이 정신을 담은 형체 전체를 가리키다가 이제는 페이스만 가리키게 됐잖아요.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자, 의미 영역의 변화를 일으켰죠. 그리고 결에는 원래 친인척만 가리키다가 이제는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확대가 되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 영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자, 요렇게만 봤을 때 우리가 말미라는 말과 휴가라는 말이 동의어인데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았구나.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넘어가셨을 때 답이 없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글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동의어였어야 돼요. 동의어. 자, 먼저 보시면은요.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 사실은 우리가 둘 다 쓰고 있습니다. 말미도 쓰고 있고 휴가도 쓰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미와 휴가는요. 동의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뜻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우리가 동의어라고 하고요. 뜻이 유사한 것은 우리가 유의어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은 동의어의 관계가 아닌 유의어의 관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요. 말미 같은 경우에는 자, 직업이나 일에 메인 사람이 다른 일로 인해서 잠시 얻게 되는 결을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얻은 겨를을 그것을 말미라고 해요. 그런데 휴가라고 하는 말은요. 휴가는요. 직장이나 학교나 군대 따위에서 일정 기간을 쉬는 일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얻는 겨를을 말한다면 휴가 같은 일은요. 아예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식이라는 의미에서 조금의 유사한 의미는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도 이 둘을 명확하게 동의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겠죠. 유의어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고요. 역시 말미와 휴가 둘 다 잘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그다음 20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번이 조금 유난히 길기는 했는데 각각 단락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분석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선지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1번. 가는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자, 가능 한번 볼게요.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를 밝힐 수 있었다. 예컨대 자, 전 세계에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DDT. DDT는요, 유기염속의 살충제의 대명사이다. 그럼 DDT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은 유기염소제의 살충제의 대명사이다. 정의까지 내려줬는데, 자, 맨 첫 부분을 보시면은 20세기 들어서야 지속성 농약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런 DDT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앞으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화제도 밝혔고요. 그리고 핵심 DDT도 나왔고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도 가달라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DDT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DDT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 유기염속의 살충제, 즉 DDT는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토양이나 물 속의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되다가 동물의 체내에도 그 농도가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맹금류는요, 알이 깨져버리는 이런 멸종의 길까지 걷게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결과까지 이야기를 해줬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과 분석의 방법. DDT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인과도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나왔던 유기염속의 살충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인과 분석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설명도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에서는요.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자, DDT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요. 세계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DDT에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에 이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검출되고요. 펭귄의 몸속에서도 DDT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DDT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요. 오히려 1980년대에 이르니까요. 아예 대부분 금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서 나왔던 것들, DDT가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는지 굉장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맞지만 사용 금지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3번에 제시되지 않죠. 오히려 DDT의 심각성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외국이 조치한 사례를 언급해주고 있다로 보는 것이 더 옳겠네요. 자, 정답 3번이고요. 마지막 라 보겠습니다. 라에서는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봤는데요. 자, 볼게요. DDT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요. 이 오염 현상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행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고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으니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자,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옳지 않은 것은요. 자, 3번.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라기보다는 DDT의 심각성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외국의 조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가 맞는 설명이겠죠. 자, 여기까지 20번까지의 문제 해설을 모두 다 마무리 지어 보았습니다. 자, 분명히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고난이도는 아니었지만 비문학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소한 문학 작품도 나왔었기 때문에 생소함 이꼴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측면은요. 국가직과 지방직
이 문제 유형의 분포나 혹은 문제 유형이 무조건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어법이나 어휘의 공부량을 줄인다든가 비문학 독해에만 힘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실 테니까요. 전체적인 영역에서 지금껏 공부하시던 것처럼 자, 어법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맞춰서 내가 올바른 답을 끌어낼 수가 있는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제시된 시간 내에 이 시간이 제시됐다기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연습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설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지방직 서울시 시험까지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